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장관 보고 강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법무부가 이렇게 앞으로 법무부의 시행 방침을 바꿔나가겠다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다가는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을 알렸다고 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 같은 경우 과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검찰 측의 반발 분위기가 강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심판 무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여권의 무도함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라는 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똑같은 말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초법적인 발상이야말로 법률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야의 충돌,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치권의 반응, 움직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총동원.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 내각에서 일하고 있는 장차관들, 일 잘하고 또 국민적 지명도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여당에 입당을 시켜서 총선에 출마시키도록 하자. 그래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빈 자리는 또 여당의 전현직 의원들을 입각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들은 전혀 아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다는 겁니다. 과연 청와대, 정부, 여당 생각이 같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조사 상황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35분쯤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고 하네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9시 35분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5시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35분에 변호인들과 함께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는 4시간이 넘게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그리고 장관에서 퇴임한 지는 3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안상우 기자, 조국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인 거죠? 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에 따라 취재 지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10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간 전현직 공직자가 많은데 비공개로 출석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을 발표했는데 조 전 장관은 이 조치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검의 현행 공보준칙은 예외 적용 대상을 두지 않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이 비공개로 소환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조사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까요? 네, 아무래도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 ATM에서 정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에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 말고 새롭게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할 의혹도 있습니까? 네, 검찰의 조사 상황을 생중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조사에서는 당장 새로운 의혹들을 조사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의혹들과 조 전 장관 사이에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이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 이런 거 갖고 앞으로 검찰 나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다 한 것이다.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진술을 검찰이 돌파할 만한 카드가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조 전 장관의 자택 PC나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학 연구실 PC에서 자녀에게 허위 발급된 걸로 의심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조 전 장관이 마냥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입시 비리 등 직접 연관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오늘 조사받으면 앞으로 또 검찰에 나올 일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나오게 될까요? 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그리고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여 의혹 등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도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가 앞으로 한두 차례 또 많게는 서너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도 부인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첫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 가운데 기소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의 조 전 장관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연히 조 전 장관 역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도 지난 11일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자 SNS에 자신도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조를 담당하는 안상호 기자와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조사 상황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SBS 원일이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일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된 것 같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검찰이 철저하게 잘 조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예, 원론적인 반응인데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 반응 나왔습니까? 검찰의 무리한 방식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엄전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과 증거가 아닌 부분을 무리하게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 민주당 반응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또 나왔네요. 조국 검찰 수사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라. 조국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제 검찰 조사 받고 있어요. 이제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치닫고 있는 건데 박 교수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참 불과 한 달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한번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장관이 된 이후에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 건수라든지 금액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좀 굉장히 무리한 수사 아닌가. 그리고 애초에 이 사건이 논란이 처음에 됐던 총장상 이게 맨 처음 그 공소장 기소됐을 때의 그 기소 내용과 이번에 그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12년이고 하나는 13년으로 바뀌었고요. 또 총장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사 자체가 뭔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의심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법정에서 이게 가려져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아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사법부가 좀 올바른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 그리고 판단에 승복하는 뭐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민주당 반응 같은 경우 보면은 검찰이 지금 왜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차례 관련된 진실과 사건들에 대해서 셀프 기자간담회,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과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의 수사 상황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을 바라보건대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불만에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과하지는 못했던 상황으로 보는데요. 여기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에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뇌물에 관련된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에 관련된 비리, 부정과 관련된 아주 나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이 기소가 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정부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신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고 초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국민을 향한 송구스러운 마음에 대한 전달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특히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비판을 받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할지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은 어떻게 될지 이때까지는 이미 기다려야 사실관계,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좀 자리 잡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이제 유죄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국민들의 인식이 됐어요. 물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과 본인이 특히 부인 같은 경우에 포토라인으로 쓴 것 자체가 마치 이제 유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됐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언론에서도 냉정하게 사실 위주로 보도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리면서 그 쟁점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는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공직자란 말이죠.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의 어떤 피의자가 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따르는 거겠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지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 근거로 삼았던 게 최순실의 공소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라고 하는 최순실에 대한 기소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게 국회였고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출범시켰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위반 논란, 그리고 스스로가 말을 바꿨던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통해 나타났던 공소장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보건대 충분하게 정부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대국민 사죄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에 문재인 정부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까지의 최종 판단을 거친다라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마저도 대법의 최종 판단이 끝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입장이라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무부가 청와대 검찰개혁 방안 또 새로운 내용을 보고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할 때 장관한테 모든 거를 다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과 대검과 협의를 했다고 법무부는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 나오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고 발표하고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언에 따르면 눈 뜨고 물 먹었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법무부를 통한 검찰의 이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직접 수사 축소, 장관 보고 강화는 이거는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오수 차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장관의 후임자로서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대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과 결과를 놓고 보면 검찰의 힘 빼기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라는 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곧 이제 충돌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과 함께 그 이전에 법무부가 단행한 장관의 사전 보고하라 이거를 규칙으로 한 거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고 검찰은 지금 현재 멘붕에 빠져서 지금 이 일선 검사들까지 뭐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추가 주목되는데 아주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김오수 차관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비판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오수 차관이 참석을 했었는데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중요한 사건 수사할 때마다 보고하고 진행 도중에도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김오수 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단계별로 총장이 장관한테 보고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이 조금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보고 사무 규정이 있는데요. 보고 사무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 방향도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거고 또 방향이 잡히면 또 대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검 의견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만들 겁니다. 예. 저분은 어떻게 보니까 기자들이 당장 수사의 독립성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장관이 공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오수 권한대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건 상황이라면 최소한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대행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새로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이로 인해서 충분하게 수기된 내용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에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지금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도 축소할 수 있는 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실세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데도 이렇게 큰 난관에 봉착하는구나.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권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내부의 문제를 수사하는
시도까지도 가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 집권 후반기로 가게 되면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에 대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이러한 일들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법무부가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예전에 뭐 공안부, 지금 금융범죄조사부 이런 부서들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 규칙 바꿔서 저거 해나가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한 건데, 자, 장관에게 보고하는 이 내용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어떤 외압을 가했던 것 아니냐. 근데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이고 그것이 어떻게 압력이 되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총장이 때마다 만약에 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장관이 그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수사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 아닌지. 저는 검찰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보고되고 통제되고 관리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개입을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법부의 그런 소위 사법농단 여기에 대한 수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누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가 보고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거기에 기준이 마련된다라면은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이것이 청와대가 법원이나 또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검찰도 청와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비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을 마련한다라면은 거기에 어떤 독립성의 침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 법무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앞으로 중요 수사는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수험생들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힘들었지 수고했어라고 크게 제목이 돼 있고요. 수능을 앞둔 어제 나온 거군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나무는 크게 자라기까지 따뜻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숱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수험생 묵묵히 지켜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꿋꿋이 이겨낸 수험생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치러내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수능 시험이라도 대통령의 응원 메시지 보낸 것, 집권한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처음 같은데요. 작년에는 못 본 응원 것 같아요. 메시지? 작년에, 작년 수능 때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대통령도 응원하니까 저도 뭐 하여튼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저희가 386 세대인 저희가 저희 때는 100만 수험생이었는데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쓸 때 80만 수험생이라고 썼고요. 오늘 봤더니 54만 수험생입니다.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연간 32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30만 수험생 시대도 곧 올 텐데,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수험생 숫자 줄어들고 인구 절벽까지도 걱정하니까 저도 참 걱정은 팔자입니다. 예. 나라 걱정이 직업병이 돼버려요. 예. 응원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네요. 54만 명이라고 돼 있더군요. 예, 올해는 54만 명 수험생이고 이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40만 수험생, 30만 수험생 시대가 이제 곧 온답니다.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텐데 오늘 이제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이 또 박 교수님의 제자로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능 시험 날이 되면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뿐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30년 전에 저도 120만 수험생이 이럴 때 시험을 봤거든요. 120만 명이 시험 본 적도 있습니까? 네, 정말 사상 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대학 시험을 보는 날은
국영수로 서열화된, 그래서 국영수 그 과목으로 어떤 학벌 서열 사회, 그거를 느끼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지금, 미안합니다. 그때는 대학으로 학벌 서열이었는데 지금은 뭐 국제초등학교니 뭐니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벌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미안하다. 30년이 지나도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말자.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까 정말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의 꿈을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첫 출발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교수가 수험생일 때는 한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저 때는 한 80만 명 정도로 기억나는데요. 아까 30년 전이라고 했는데 전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예. 1999년도 그해 겨울에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시험을 치르고 99년이 끝나고 2000년이면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죠. 99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내려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수능 시험의 하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었던 무수히 많은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험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대한의 성과를 담보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집권한 이후에 2017년에는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때 포항 지역 수험생들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지난해에도 그동안 애썼습니다. 안전한 수능 위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